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10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자신문을 가져왔는데요. 어제 그저께 멋진 할배, 멋진 할머니가 되겠다. 그런 댓글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또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또 댓글 하나하나 때문에 참 힘든 일이잖아요. 매일 주식시장을 보면서 또 뭐 신문을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된다고 하는데 뭐든지 모든 게 뭐 힘들지 않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내가 정말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실제로 운동하러 가는 거 힘들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다 힘듭니다. 힘든데 함께 가면 항상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시니까 오늘은 또 되게 힘이 불끈불끈 나는 하루입니다. 오늘 전자신문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M 한국 사업의 의미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 기업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며 전동화 전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고요. 전기차 1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GM은 LG에너지 솔루션과 9조 원 규모 미국 합작법인의 세계 공장에 이어서 삼성 SDI와도 3조 원 규모 JV의 조인트 벤처죠. JV의 제4공장 설립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GM은 국내 배터리 업체뿐 아니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등 공급망 투자도 본격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고요. 때문에 최근 GM 글로벌 구매 공급망 담당 고위 임원인 실판 아민 부사장의 방안은 한국 전기차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GM, 토요타, 포드, 그리고 현대기아차. 네. 요렇게 순서고, 그 밑에 혼다 있고, 닛산도 있고, 스텔란티스가 있네요. 스텔란티스가 있고, GM, 토요타, 포드, 스텔란티스, 그리고 현대기아차. 예, 요런 순서이고, 워낙 큰 미국 시장에 있어서 GM하고 포드는 그래도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케어를 또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2008년도인가 GM도 거의 부도 났었죠. 거의 그렇게 망했다가 다시 이제 회장된 회사인데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한다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아민 부사장은 한국 사업장 전기차 생산 확대나 투자에 대해서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다라고 하고요. GM은 올해 한국 GM의 내연기관차 중심의 사업계획 실행으로 예년과 같은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성장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한국 GM은 지난해 2,766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3년 이후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경영 정상화 계획 수립 이후 3년 만에 정상 궤도에 진입한 셈이고요. 올해는 생산 규모를 2배 늘린 쉐보레 소형 SUV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수출을 50만 대로 확대해서 정상화에 탄력을 붙인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GM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가 국내 사업장 전동화 투자로 이어진다면 금상첨화이고 한국은 전동화 사업을 위한 미래 가용 자원을 갖춘 곳이다. GM과 한국 GM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한국 GM은 이미 테크니컬 센터의 순수 전기차 개발과 디자인 변경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투자 타이밍도 좋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규 공장 건설뿐 아니라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환 시 현금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미래 이동 수단을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해서 관련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전기차 주행과 안정성, 충전성 개선을 위한 5천억 원 규모 개발 환경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국가 차원의 자동차 사업 의지가 강한데요. 한국 기업은 미국 자동차 산업 협력 국가 가운데 전동화 시설 투자 속도가 빠르고요. 전동화 생산 인력도 다수 보유했다. 전기차부터 전장 부품 전방위 개발 인력을 모두 갖췄다. 지금이 한국 GM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투자 적기가 될 수 있다. 노사 문제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되고 있고 한국 GM의 전동화 사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한국과 미국 전동화 협력이 가속화되는 지금이 완전한 의미의 한국 GM 정상화를 이루는 전기차 생산 투자의 적기다. GM이 한국에서 전기차 출시뿐 아니라 생산을 위한 투자도 이어가길 기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년 만에 흑자냈다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죠? 왜냐면 원래 GM 대우였잖아요. 대우자동차를 인수를 해서 지금 GM 대우에서 대우자는 빼고 그냥 한국 GM이 돼 있는데 그 GM 대우 그 공장 인천 공장 등등 해서 참 노사 간에 문제도 많았었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또 마음을 많이 졸였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은 인력 구조 조정에 또 고통이 있었었는데 흑자가 났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여기 GM 대우 노사 분쟁 때 거기 가서 경호업체로 소속이라 가지고요. 거기 가서 뭐 그런 경호도 하고 해서 얘기를 많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재밌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노사 간에 막 이렇게 뭐 밖에서 보면 엄청 험하게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대치하다 보면 막 서로 친해져 가지고요. 우리 뭐 2시부터 또 시작합니다. 뭐 하면서 나중에는 친해져서 막 대치를 해도, 형, 동생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는 그런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기사는 미중 통상 갈등 속 대만 반도체 점유율 급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만 반도체가 어떻게 점유율이 높아졌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 이후에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대만과 베트남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분의 1 토막이 난 중국산 비중의 상당량을 두 국가가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 상승은 상대적으로 미미해서 수출 품목 다변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마이너스 18.5%포인트 크게 하락한 사이 대만과 베트남의 점유율은 각각 9.7%포인트와 7.3%포인트 상승을 기록했고요. 한국은 1.8%포인트 겨우 상승했네요.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 대한 주요국 점유율 및 점유율 순위가 나오고요. 파란색이 2018년이고 주황색이 2022년인데 그렇네요. 대만이 이제 1등이 됐네요. 19.2%로 1등이고 2등이 말레이시아가
근데 말레이시아가 2018년에 22.8%로 중국에 이어서 2등이었었네요. 지금도 2등입니다. 18.3%. 한국이 10.8에서 12.6이 되면서 3등이고, 4등이 중국, 5등이 베트남. 어떻게 된 건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경련이 국제무역센터의 미국 반도체 수입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2018년 미중 통상 갈등 이유를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해 왔지만 2018년 하락을 시작으로 지난해 4위까지 떨어졌고, 대만이 이 2배로 늘어나면서 4위에서 1위로 지금 등극을 했는데, 2017년과 18년 메모리 호황의 수혜를 본 한국의 점유율은 2017년 3위로 올라섰고, 이후 중국의 입지 약화로 2022년 3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면 2018년 한국의 점유율이 대만을 1.3%포인트 상회했었지만, 최근 대만의 점유율 급상승으로 한국이 대만을 6.6%포인트 하회하면서 양국 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과 베트남은 미국 반도체 최대 수입 품목 33.4%인 컴퓨터 등의 부품에서 점유율을 늘리면서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컴퓨터 등의 부품은 중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하락에 15%포인트 기여한 반면에 대만, 베트남, 한국의 점유율 상승에는 6.8, 3.5, 1.0포인트 기여를 해서 동품목이 미국 반도체 수입 구조 재편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컴퓨터 관련된 부품 이네요. 정경련은 대만과 베트남이 고성장 품목 입지 강화를 통해 점유율 확대를 가속화한 것으로 봤다. 기타 점자 직접 회로 품목 수입은 2018년에서 22년 77% 늘었는데, 이중 대만 수입액은 119%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LED 및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등 품목 수입은 135% 늘었고, 대베트남 수입액은 874% 증가를 했네요. 추경호 정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추광호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첨단 전략 산업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와 투자 인허가 처리 신속화 등 국내 투자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활용을 해서 국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반도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영어로는 지오폴리티컬 리스크라고도 하는데, 이 지정학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헤게모니를 쥐고 가기 위해서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팽창을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 되고요. 그 견제를 했을 때 경제적인 헤게모니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헤게모니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1950년 6.25 전쟁이 있기 전에 해치슨 라인이라고도 이렇게 쭉 그어놨지만 이쪽 동북아 쪽은 일본하고 한국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는 이 대만, 그리고 저쪽 유럽 쪽은 독일을 잘 살게 만들면서 서독과 동독이 나눠져 있을 때, 공산국가인 동독보다 서독, 미국하고 전쟁했던 나라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전쟁했던 나라인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하고 공산화의 확산을 위해서 그렇게 좀 의도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뭘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군사적으로나.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대만의 이 급성장이 왜 이렇게 급성장했을까? 중국이 그냥 대만을 그대로 이제 흡수 통일하려고 막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힘이 없으면 뭘 대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대만의 경제력을 의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잘 좀 부응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대만하고 우리랑 이렇게 경쟁이 되는 산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은 경쟁은 시켜도 미국 전체의 이제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 대만은 TSMC는 분명히 지금 파운드리를 하고 있고 그죠? 애플의 조립 같은 걸 박스권에서 하고 뭐 등등 대만이 해야 되는 역량이 있는 거고 한국은 또 배터리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 빅파마들이 만드는 개발한 신약에 대한 위탁 생산 뭐 CDMO라고 여러 번 소개를 드렸는데 그런 미국의 밸류 체인에 한국과 대만, 일본, 독일, 이스라엘 뭐 이런 식으로 쭉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구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그 큰 그림을 알고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있잖아요. 야, 미국이 한국 기업 다 이제 죽이는 거 아니야? IRA 법안 때문에 한국 기업한테 크게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조금 큰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사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성장세 올라탄 LG 전장사업 상반기 수주잔고 100조 기대. 상반기에만 이제 수주잔고가 100조가 되나 봅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는데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해봐야 되죠. 전기차 수요 확대에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고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급성장, 하반기 멕시코 공장 가동도 한몫, 고객사 맞춤 선택, 집중 효과 작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LG전자 전장 부문 분기별 실적입니다. 실적 보시면 2022년 1분기에 총 1조 8천원 18777 억 원 매출이었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67억 영업이익이었는데요. 2분기에 2조에 500억 벌었고 3분기에는 2조 3천억에 961 3분기에는 2조 3,500억 정도에 960억 정도 한 1,000억 벌었고요. 4분기가 2조 4천억 가까운데 302억 하면서 이익이 뚝 떨어졌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2조 3,865 지난 분기 비해서는 매출이 살짝 줄어드는데 이익은 540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이익 규모가 이제 커지다가 4분기에는 아마 조금 이익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좀 마사지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부분인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현장 사업의 성장세가 가파른데 올해 상반기에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요.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반기 이익 실현 측면에서도 좋은 성적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LG전자에 따르면 전장 분야 추가 계약 물량이 현 생산량을 넘어서면서 수주 잔고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메이커별 맞춤 제품을 생산하는 전장 특성상 생산 속도 향상은 한계가 있는 반면에 전기차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주문량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연내 전장 분야 수주잔고 100조 원 돌파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 21년도에 60조였던 수주잔고가 22년 말 작년 말에 80조 원에 달하면서
추세로 볼 때 100조는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말부터 수주잔고 물량의 본격적인 실적 반영도 기대된다. 이게 중요하죠. 보통 뭐 조선도 그렇고 수주를 따오고 나서 그 수주를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면서 이제 매출로 잡히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게 연말부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LG전자 전장부문 실적을 담당하는 사업은 기존부터 영위해 오던 차량 인포테인먼트 하고요.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담당하는 LG 마그나, 그리고 차량용 램프 부품 기업인 ZKW 등 세 부문이라고 합니다. 이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곳이 LG 마그나고요. LG전자에 따르면 전체 전장 매출에서 차량 인포테인먼트가 여전히 60%가량 차지하지만 성장 속도만큼은 LG 마그나가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하반기 멕시코 공장이 가동이 되면 북미 전기차 시장 매출도 본격화될 전망인데, 멕시코 공장은 올해 준공 목표라고 합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자국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한 것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LG전자는 전장사업 성장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차량 인포테인먼트 관련 자체 OS 개발을 중지한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스마트 TV용 웹 OS를 차량에 적용하기 위해서 룩소프트와 함께 조인트 벤처 알루토를 설립했고요. 알루토 목표는 웹 OS 오토 개발이었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난해 3월 철수했네요. 약 1년이 지난 지금 알루토 철수에 대해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평가고요. 자체 OS를 고집하기보다는 안드로이드 등 이미 다수 고객이 익숙한 OS를 활용을 해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공급한 것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LG전자 관계자는 현재도 전장 부문 추가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지속 성장하는 상황이라면서 LG 마그나 멕시코 공장이 본격 가동하면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실적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보면 참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선전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기분 좋은 뉴스이잖아요. 네, 이런 기분 좋은 뉴스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다셨는데, 이러면 뭐하냐, 나중에 LG화학이 LG엔솔 물쪽 분할한 것처럼 전장사업부를 또 물쪽 분할해가지고 LG전자의 이런 성장세를 믿고 나도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 사람들이 결국은 물쪽 분할해가지고 성장을 해버리면 또 세된다 그러잖아요. 세되는 그런 걸 하면 어떡하냐, 그런 쓴소리의 댓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LG가 조금씩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가치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좀 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최근에 주 LG에 대한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구광모 회장이 상속을 받은 지분에 대해서 원래 구본무 회장님의 두 따님과 그 사모님 김영시 여사님이 소송을 했잖아요. 그 지분을 왜 다 가져갔냐, 유언도 없었는데 왜 그랬냐, 이런 부분이 약간 옛날 한직칼의 초기 국면을 좀 보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이번에 SM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결국은 SM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이브나 저쪽 카카오나 우리가 정말 경영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잖아요. 마치 그 정치 선거 때 정치인들이 나와서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소송에서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구광모 회장
측에서는 앞으로 이제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입장을 표명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주 LG의 주주 구성을 보면요. 주주 구성의 특수관계인으로 해서 구광모 외 29인 이렇게 해서 41.7%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뜯어보면 구광모 15.95, 구본식 4.48, 김영식 4.2, 이분이 구본무 회장님 사모님이시죠. 그리고 밑에 구연경 2.9, 구본능 3.05,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님은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 되시는 분이고요. 이렇게 보면 거의 반반 나눠져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41.7이 아니라 20%, 23, 17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김영식 여사님하고 밑에 구연경 그 구본무 회장님의 큰 따님이 구광모 회장님하고 아마 나이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8년생. 두 양쪽에서 한쪽이 내가 경영하면 훨씬 더 주주 친화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국민연금 8%를 비롯해서 나머지 지분들이 그래? 그러면 그동안에 주주를 무시하는 경영을 한 사람보다는 주주 친화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나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그 김영식 여사님하고 그 두 따님이 소송을 한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이런 가능성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좀 주주 친화적인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를 만들어 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인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꼭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소송이 상속 부분에 대한 소송이 그런 LG그룹의 경영진의 주주 친화적인 주주의 가치를 좀 생각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긍정적인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다중위기의 시대라는 부분이고요. 테크와 사람 하니까 왠지 이 기사를 칼럼인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항상 기술과 사람은 약간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처럼 보이는데 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장현 성균관대 교수님이시네요.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점점 더 커다란 위기가 다가옴을 느끼고 있다. 기후위기, 전쟁위기, AI 위기, 인구위기, 자연재해 위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기후위기다. 인간 활동으로 초래된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 속도가 연간 1mm 수준에서 최근에는 약 4mm로 증가를 했다. 전 세계 빙하가 다 녹으면 25cm 이상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25cm면 한 요 정도 되는데요. 동해안 일부 지역의 해안 침식은 너무 심해서 예전에 많은 이들이 놀았던 해수욕장이 흔적만 남아있기도 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항구 정비를 위해 설치한 방사제 등 때문에 연안 모래의 이동 체계가 변화하면서 해안선 침식이 심해졌다고 한다. 여기에 장주기성 고파랑이라 불리우는 예측 불허의 노을성 파도는 해변을 이용하는 사람과 주택에도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전쟁 위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듯이 젊은이와 힘없는 시민들의 생명을 엄청나게 희생시키면서 경제를 마비시키는 전쟁의 피해는 막심하다. 핵무기 없는 국가의 취약성을 목격한 유럽의 중립국들이 나토에 붙기 시작하고 그만큼 엄청난 양의 핵을 보유한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유대는 강해질 것이다.
또한 로봇과 드론이 인간을 살상하는 전쟁이 성큼 가까이 다가왔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무자비한 전쟁은 일단 발발하면 핵무기와 같은 전력과 결합하면서 인류를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세 번째로 AI 위기다. 최근 구글을 사직한 제프리 힌튼 교수는 AI를 장착한 킬러 로봇이 등장할 것이고 로봇이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실행하는 단계가 머지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AI의 급격한 발전이 일으킬 문제들은 기후변화보다 더 이르게 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힌튼 교수는 그렇다고 AI 연구를 모두 멈추자는 일부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로봇이 스스로 힘을 키워서 목표를 세우고 이게 터미네이터의 기본 스토리 아닙니까? 그죠? 네 번째로 인구 위기인데 전 세계 인구는 70억이 넘어선지 오래지만 주요 선진국의 인구 증가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의 인구는 그동안 구가해온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울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직면에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십 년간 엄청난 돈을 퍼부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섯 번째로 자연재해 위기다. 우리에게는 멀게만 느껴졌던 지진도 종종 일어나고 있고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은 수해도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식수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고 백두산 분화설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는데 대륙과 해양의 중간이라는 지리적 여건 속에서 이러한 자연재해가 점점 더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 점은 국민 생존에 큰 난관임은 부인할 수 없다.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다중의 위기에 대처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AI 자체가 위기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위기 중 하나만 현실화되더라도 바로 엄청난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성도 높이는 일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에 달려있다. 혁신은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주고 이미 발생한 위기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다. 가치관이야말로 기술 개발의 근본 동력이기 때문이다. 혁신을 일으키는 이런 과학기술이 중요한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박재민 교수의 편한 기술 경력 364 디지털 레이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디지털, 손가락을 의미하는 라틴어 디지투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라틴어의 디지투스라고 하는 그 말이 손가락을 의미하고 하는군요. 어쩌면 고대 로마 사람도 개수를 세거나 뭔가 셈을 하기 위해 손가락을 사용했던 듯한데 이것이 훗날 숫자나 숫자로 표현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 됐었던 듯하다. 그러겠네요. 손가락으로 저도 뭐 자주 이러잖아요. 이리 보면 오늘날 디지털이라는 용어도 이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0과 1로 표현된 데이터로 가공되고 처리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포괄하는 탓이다. 물론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다른 의미로 구분해 쓰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신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것만큼 많은 이들을 난처하게 하는 질문도 없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나는 모른다거나 그런 것에 관심 없다고 답하는 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것이
된 탓이다. 특히 당시 명함의 직위가 C나 E로 시작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CEO나 뭐 CIO나 뭐 Chief 이렇게 좀 직위가 높을수록 그렇다는 말인데요. 실상 이 쉽지 않은 과제에 한 가지 통로가 있긴 하다. 다름 아니라 고작 수십 개면 충분한 개념을 기억해 두는 것이다. 이런 것 중 하나가 역량 파괴적 기술 전환 혹은 불연속성이라는 것인데, 즉 기본 기술이 전혀 새로운 것으로 전환되면 기존 기술의 지식과 경험은 쓸모없어진다는 것이다. 어렵네요. 디지털로 전환을 상징하는 누구나 잘 아는 코닥을 보자. 예가 나옵니다. 컬러 필름이란 복잡한 화학 공정이다. 정확한 색상을 생성하는 유기염료와 감광제를 균일하게 도포하는 것이 관건인데, 필름에 입힌 잠상을 사진으로 처리하는 건 유기화학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역작이었다. 이건 엄청난 양의 경험과 암묵적 지식과 특허로 보호되고, 거기에 코닥, 후지필름, 아그파 그리고 3M이 버티고 있던 유통망을 포함한 거대한 분업의 걸작품이었다. 디지털은 본질적으로 달랐다. 디지털 카메라는 방금까지는 이제 아날로그 필름을 지금 컬러 필름을 얘기를 해준 건데요. 디지털은 본질적으로 달랐다. 디지털 카메라는 픽셀에 충돌하는 빛을 변환하는 이미지 센스에서 시작한다. 각 픽셀이 찍힌 색상의 강도는 수학적으로 계산됐다. 기존 진입 장벽은 사라졌고, 거기다 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수십 개의 기업을 끌어들였다. 그중 하나가 소니였다. 하지만 소니라고 이런 전환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실상 소니는 아날로그의 승자였다. 오디오 및 비디오 처리에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선구자였다. 소니와 일본 가전사들은 고품질 아날로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조하는데 당대 최고였다. 당시 소니의 트리니트론 컬러 텔레비전은 당대 최고의 아날로그 제품 중 하나였고, 섀도우 마스크라고 불린 텔레비전 튜브를 사용하여 기존 텔레비전보다 밝고 생생한 색상과 선명한 이미지를 생성해냈다. 트리니트론은 수많은 상과 찬사를 받았지만 품질과 혁신의 상징으로 광범위한 소비자 기반을 만들었다. 하지만 액정 디스플레이의 출현으로, LCD의 출현으로 모니터 기술이 디지털로 바뀌었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는 누구든 패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모듈화했다. 이렇게 누구나 패널을 구입할 수 있게 되자 누구든 소니와 같은 TV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더 낮은 가격으로 말이다. 그러자 비지오 같은 기업이 소니 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 2002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기업의 저렴한 가격은 이미 경쟁이 심한 이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하게 했고,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까지 오른다. 많은 기업들은 이분법으로 디지털을 본다. 누군가는 타고난 승자이고 다른 이는 이미 패자로 운명 지어진 듯 본다. 하지만 실상 디지털은 정도의 차이였을 뿐 어느 누구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운명이 지어진 대신 단지 결과적으로 성공한 누군가와 그렇지 못하는 누군가들로 나뉘는 셈이다. 임이라기보다는 아직인 이 경주를 운명인 듯 포기하는 것만큼 경쟁자를 도와주는 것도 없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나? 네, 내공이 아주 뛰어나신 분인 것 같은데, 디지털 이렇게 되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왔다 갔다 하고, 저도 디지털 기계에 약간 좀 얼리 어댑터가 아니고요, 많이 느립니다. 느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한 내공이 느껴지지만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바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보너스 기사로 사설 AI 디지털 교과서 공교육 혁신 전환점으로 이 기사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